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대의 용사들 시간입니다. 저는 노영입니다. 네, 왜 이렇게 힘이 없나 하실 것 같은데 예, 원래 보통 한 3분 혹은 4분 정도 패널로 오시다가 지금 2분만 앉아 계셔서 그렇고요.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그 속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우리 서보학 교수님께서 검찰청 관련된 이 개혁 법안에 대한 설명 한번 시원하게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이자 강경파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무지타바가 선출이 되면서요. 이제 이란 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제 유가가요. 2022년 7월 이후에 100달러를 돌파해서 오늘은 110달러를 넘어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금융시장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4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겠다. 언제 끝날지 말 못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요. 네타냐후하고 둘의 이 밀월 관계 언제까지 잘 유지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표정이 좀 안 좋아요? 아닙니다. 제가 월요일병이 있습니다. 아, 월요병? 네, 월요병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또 정기환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주말에도 열심히 취재하고 근데 상황인지라 참 힘드네요. 어떻게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떻게 힘듭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현실과 과연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떤 식으로든 단죄를 하고 처벌하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좀 갖기 어려운. 그러나 대통령의 이제 고충이나 이런 것들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냥 가슴으로 와닿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께 전화를 좀 드려봤습니다. 법률가 분들에게도 전화를 해봤고 정치인들에게도 전화를 해봤고 아마 한 6, 7분 아주 중요한 각자 위치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봤죠. 그냥 어떻든가요? 분위기가. 원론적으로는 지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오죽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하시겠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발언했던 또는 지금 X에 올렸던 그 내용의 이면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아무 뜻도 없이 대통령이 그냥 검찰개혁 반대한다 이게 아니니까 그걸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빨리 공론의 장에서 다뤄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서부학 교수님 오시면 좀 더 긴밀하게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소식으로 부산에 간 한동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코스피 6천 달성 윤석열이도 했었을 것이다. 이 발언으로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한번 이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 경기가 좋다고 느끼시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게 결국 5천, 6천을 견인하지만 이렇게 현실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삶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 5천, 6천의 주가 지수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해도 유치원 당연히 찍었을 것이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 국면 아니었냐.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건데요. 우리 전문가 임세현 소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만한 소리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리더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이프를 얘기합니다. 라면. 그거는 한두 번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 경제 상황에서 만약에라는 건 없어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반대의 논리로 우리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김건희랑 대들지 않았었고 마리 앙뚜아네트 했을 때 그 사람 징계했었으면 지금 본인 당대표 계속하고 정치적으로 안 죽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경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만약이라는 건 없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영향도
당연히 있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AI 반도체의 이제 공급이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덕을 많이 본 것도 많은데 그것만으로도 코스피 6천 설명하기에는 이게 산술적으로 한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슈퍼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때는 3천선에서 저항받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개선됐냐라면 네. 이게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시 내수도 부진했고 자영업자 위기였고 불확실성 굉장히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윤석열 기억하시면 뭔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시장이 가장 불안한 요인이 그게 불확실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 기억해 보십시오. 해면 나가면 어디서 뻘짓거리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약 딱딱딱딱 가져오고 하니까 어떻게 시장이 올라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줬고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해소되고 시장에 신뢰를 준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했다던가 상법 개정한다던가 이런 구조적인 것이 맞물렸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주주 충실 의무 관련된 거 상법 개정 반대했었어요. 네. 거부권 썼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막 벨려 얘기하다 그냥 말만 하고 떠났고요. 그리고 한동훈도 당시에 이게 이 주주 충실 의무가 혼란과 뭐 이런 걸 뭐 소송을 야기할 거라고 발언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했었고 근데 공매도 뭐 주가 상승 억제한다면서 막 기습 중단해버리고 막 이게 정책에 예측이 안 된 일을 마구잡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해도요 처벌을 안 받아요. 맞아요. 그러네. 이런 일들을 계속한 그 정권이 무슨 코스피 6천을 얘기합니까? 저는 그나마 그 2천선까지 방어한 게 저는 우리나라 기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그 회사의 기업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외국에서 바라보기에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도 얼마나 이게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동안에 윤석열 씨가 했던 내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은 오히려 전 세계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있었어도 당연히 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닐 겁니다. 저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이제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네. 이제 당이론적으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임세현 소장님처럼 반박해줘서 국민들이 이해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저는 좀 우회적으로 가겠습니다. 야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관계 이렇게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것도 윤석열이 있었으면 그렇게 됐겠니? 그래 됐겠다고 알았다.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국무회의를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만약에 윤석열이 했으면 그것도 더 잘했겠네 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한번 해보려고 부처 간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공직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인지 윤석열이 있었으면 더 잘했겠네. 그것도 내일 바로 이야기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거를 윤석열이 있었으면 더 잘했겠다고 다른 것도 이야기를 좀 해줘. 요게 제가 이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하고 싶은 얘기고요. 네. 또 하나는 한동훈이 지금 이 시점에 부산에 출마한다고 저렇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출마해서 만약에 되려면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맞느냐.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네. 그런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부족한데 이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합시다. 결국 보수의 희망은 바로 저고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내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겠느냐 아니냐라는 걸 생각하고 보면 메시지를 던진 시점이나 내용이 이 사람은 역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훨씬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경제를 잘 모를 것 같이 저는 좀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는 뭐 폄하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책 한 권 가지고 계속 해먹었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재평가 받는 게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맞다고 일부는. 그게 뭐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소위 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여기가 잘 나가면 시장이 동반 상승하죠. 근데 이것도 하나만 아는 소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또 가장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이유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네.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반도였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아무리 좋고 기업 가치가 좋다 한들 전쟁 나면 끝나잖아. 지금 우리 이란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을 조장했던 게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무인기 날리고 오물풍선 막 나오고 뭐 별짓거리 다 했잖아요. 자기 네. 용산 집무실 위에 무인기 떠도 몰랐던 그 안보 불안 상태가 계속 지속됐던 게 윤석열 정권이고 그게 다른 나라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걸 조장하고 거기에 있던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들고 있는 거는 지수는 좋았는데 서민 경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경제라고 하는 게 막 오늘 이거 된다고 해서 막 좋아지고 그러진 사실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것은 먹혀들었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실물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자영업 현장에 가면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저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가 돼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떻게 이제 홍기가 저 밑바닥까지 돌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이고 네. 자영업이라는 문제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 있기도 하고 지표상으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고통의 터널을 계속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국민들을 좀 설득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랑거리는 발언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 대상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윤석열이 개헌만 안 했으면 코스피 5, 6천 찍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승만이요. 3.15 부정선거만 안 했으면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만 안 했으면 비극적 최후가 없었을 것이고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 광주 학살만 아니었으면 훌륭한 대통령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부패만 없었으면 감옥 안 갔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만 없었으면 탄핵 안 됐을 겁니다. 하나만 한 얘기죠. 하나만 한 얘기다. 개그 콘서트 하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뭐뭐 라면 사실 다 의미도 없는 말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이제 제가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래요? 맨날 정치인의 단어에서 라면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말하는 라면 중독도 아니고 아니면 이거 라면 너무 많이 먹으면요 당 올라가고 그 뭐라죠? 당 수치 올라가고 짠 거 먹으면 뭐 나빠지는 거 있죠. 네. 부어요. 부종 나트륨 생겨요. 때문에. 네, 나트륨 부종 생겨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그럼 반대로 그 대선 2022년 대선 때 김건희 주가 조작이 지금처럼만 드러났어도 윤석열 대통령 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똑같이 다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께서 어쨌든 제가 이번에 반박을 좀 해야겠습니다. 개그 콘서트라고 했는데 개그 콘서트는 재미라도 있지. 한동훈 말은 재미도 없고 뭣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의 그 어쩌면 지식이 없다는 것. 나는 뭐 그냥 나와서 입만 아까 말한 뭐 yor랑이라 그랬나요? yor랑 거리는 거 되고 실제로 핵심이 없다는 걸 증빙한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냥 나와서 이거 뭐, 여러분 이렇게 했던 그 쇼맨십 외에는 내용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한동훈. 네. yor랑거린다가 무슨 말인지 처음 들었는데 촐랑거리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뭐 뭐 출랑거리는 그렇게 그런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아, 근데 한국 사람은 대충 느낌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다가 알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게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그 말이 전부 다 지금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 좀 하던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의 신의 한 수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치워라 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힘 후보하고 단일화 하겠다라는 것까지 이제 계산이 깔려 있고 무조건 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민주당 후보가 나오더라도 오세훈은 진다. 승부수를 던졌죠. 근데 먹혀서 이게 충돌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한 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추가 공모 절차를 거칠 것이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서지 않았다는 거죠. 장동 영역에서 오세훈을 밀어내버리면 나경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욱 의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뛸 선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을 어떤 식으로든 떠받쳐야 하는데 이 내용을 오세훈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칠 때면 쳐라. 그러면 다음에 뭡니까? 무소속으로 간다는 거. 이미 2달, 석 달 전에 장성규 소장이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오히려 그게 승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이제 던지고 있으니까 재밌어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뭐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좀 호되게 야단치는 듯한 느낌도 나지만 사실은 그날 4시간이나 더 연장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신청을 받았고 그때까지도 김태흠 지사하고 오세훈 시장 현역 자치단체장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당황하는 분위기다.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뭐 아니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이 계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진 않겠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네. 현역들 불출마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긴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잘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딱 보니까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돈만 쓰다가 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름 이번에는 정무 감각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 정무 감각이 제로거든요. 네. 항상 다른 선택을 한다. 국민과 민심과 시민과 다른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한번 승부수 던져볼까라고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도 본인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계산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지표들 나온 걸 보면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이 어떤 후보가 결어도 민주당 후보가 거의 이기는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이 장동혁 체제가 또 오세훈을 또 그렇게 막 도와주지도 않고 현역 시장에 대해서 디스하고 뭐 나가려면 나가라, 너 탈당하려면 탈당해라 이런 자세를 보이니까 오세훈 시장도 선택이 별로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웃긴 거는 첫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던 거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2025년이죠. 1년 전만 해도 오세훈 시장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헌재 판결 나기 전에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1년 전의 기조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기조랑 같단 말입니다. 네. 근데 1년 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왜 바뀌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이 신념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왜 바뀌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직 밝혀 있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당이 어려울 때 이렇게 당을 박차는 게 맞냐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후보가 없고 뭐 가뭄이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잃고 헤매고 있는 와중에 또 당이 더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당에 어쨌든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당이 좋았을 때 당선되고 본인의 여력으로 당선된 적은 없어요. 그때 종로도 졌죠. 네. 광진도 졌죠. 근데 시장 좋았을 때는 자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어쨌든 당에 무한한 혜택을 받았으면 오히려 당이 어려울 때는 선당 후사를 해야죠. 어려울 때에서 내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격차를 좁혀보겠다. 아니면 이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것도 저는 정치인의 무책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지현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평론을 하시네. 요리조리 말씀을 하시면서 오세훈도 죽고 국힘도 죽도록 하는 평론을 하시는데 오세훈 시장의 이제 계산은 이렇겠죠. 이번 지방선거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최악의 경우에 본인은 출마 못하더라도 좋다. 오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좋다. 진짜로 후보 안 낼 수 있다. 이렇게 만약 감정 싸움이 이루어진다고 한번 봅시다. 국민의힘이 진짜 후보가 없어요. 후보가 한 사람 나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마이너리그의 선수야. 그럼 전국 선거가 다 지는데 그런데도 오세훈을 죽이는 게 더 중요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당이 후보가 없어. 예? 원래 그렇게 해왔잖아요, 국민의힘이. 아니 그래. 그러면은 지방선거 끝나면 장동혁 체제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진짜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지방선거를 오세훈이 미워서 오세훈 저격하면서 오세훈 무소속으로 가는데 국힘 후보가 마이너리그 선수를 띄웠다. 그러면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국힘은 여기에서 자멸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총선 국민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총선까지 그러면 107명의 생사 여탈권을 장동혁한테 맡긴다? 그러면 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새로운 선수가 필요한데 이쪽에서는 한동훈이 있을 거고 차라리 한동훈은 당에 들어오기가 정서적으로 어렵다면 오세훈 시장은 그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대권이라는 게 있고 총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요 계산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어제 막 무대뽀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정면 승부하는 것의 이면 속셈
뭐 좀 심합니다. 속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에 한동훈만 죽이면 괜찮을 것처럼 생각해서 한동훈 막 계속 죽였잖아요. 근데 죽이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배현진한테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중인데 오세훈 시장까지 이런 식으로 공천 신청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탈당 296일 만에 윤석열하고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긴급 의총을 열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 낭독을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는데 와, 이 결의문 내용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한 건데요. 놀랍게도 낭독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지만 실제 여기에는 장동혁 대표도 사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 오케이를 한 것으로. 이거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가? 제가 방송에서 최초 공개 오늘 한번 해볼까요?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멘토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예요? 뭐 윤석열, 김건희 다 치우고요. 실질적인 정치적 멘토. 한동훈. 김태흠 충남도지사입니다. 방송에서 아마 내가 최초로 이야기하고 아마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 발언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장동혁과 네. 김태흠 간의 관계를? 도지사가 연결되느냐. 네. 김태흠 도지사가 충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을 때 장동혁을 아주 잘 봤고 장동혁의 정치권으로 이렇게 입문시키는데 사실상 이제 서성 역할을 했죠. 어저께 장동혁 뭡니까 이제 대표 체제에서 후보자 이렇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하지 않았죠. 어떤 의미입니까? 내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결국에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세워놓고 멘토인 충남도지사가 오세훈 시장과 함께 아예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부산시장, 강원도지사, 충남도지사 그리고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장동혁이 무너지는 것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무너짐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났고 네. 장동혁이 지금도 김태흠 도지사를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들었던 분으로부터 제가 전언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 믿어도 좋고 그래서 장동혁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오늘 같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월요일에도 역전의 용사들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많이들 좀 들어와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과 절연한다라고 하는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은 왜 나오게 됐느냐? 결국은 오세훈 시장과 이 충청도의 김태흠 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못 견딘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 이 후보자들의 외침이 결국 통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주호영 그 부의장이죠. 국회 부의장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YTN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제가요 당 원로입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은 육선이잖아요. 네. 제가 원로입니다. 지도부를 만나서 노선 등에 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이른바 윤핵인 세력과 절연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얘기를 하다가 설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윤핵인하고 결별해야 된다고 장동혁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따라오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아예 그냥 포기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되지 않아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으로 절연 발표를 송원석 원내대표 통해서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장도혁 대표도 이거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100% 수용이에요. 수용이고 본인이 그러면서 안에서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반발하니까 이제 바깥의 세력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또 쳐내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극우 극단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국힘이 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대패죠. 거기다가 지금 뭐 대구에 출마했던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조영 육선 의원 대구 수성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진짜 막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넘어가려고 할 정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국힘의 내부도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혼란스럽게 바뀌고 있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든 부정의 의미든 이제 국힘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대구 경북 통합 못하지 않습니까? 대전 충남 통합도 지금 좀 물 건너갔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의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총선까지 다 끝이다. 그리고 정당 해산 청구로도 지금 갈 수 있는 딱 그 초입에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장동희가 못 버티고 지금은 이제 주저앉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장도혁 대표는 마치 자기네들이 사과를 한 양, 또 혹은 윤석열과 절연을 한 양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언제 그랬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오늘 국회의원 전환 명의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요. 윤석열의 복귀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이 결의문에 장도혁 대표도 이름은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없었고요. 장도혁 대표는. 그리고 또 조용히 침묵을 유지하면서 자리를 떴다라고 합니다. 실제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 장도혁 대표는 누구하고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버텨주길 바라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국민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일 수도 있죠. 집권 여당이 아니라 그 야당, 제일 야당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기도 네. 또 건전하게 그 역할을 여당 역할을 해, 야당 역할을 해야 여당도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서로 잘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는 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장동혁의 레임덕은 이제 시작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결별하자고 그렇게는 따라오지 않더라.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하다 내가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주호영 의원도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윤석열 아빠가 윤석열 왜 고모서 때렸을까? 그 마음의 심정을 절절히 이해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자기들 말로는 무슨 1년 3개월 만에 사과 같은 뭐 그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하지만 왜요? 관뚜껑 닫고 나서 사과하지? 우리 국민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네, 너무 말씀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싹 귀에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일단 네. 이제 뭐 거구 유튜버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환기를 비롯한 이제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 세력들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반발을 한다라고 하면 당에서는 아마 더 강력하게 쳐낼 것이고 네. 반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 일단은 요렇게 해서 수습은 되고 오세훈도 김태흠 광역단체장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하는 추가 공모를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은데 내일이 저는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네, 내일은 어떤 반응을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말씀 나누는 와중에 우리 서보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박수를 기쁜 마음으로 치지를 못하겠네. 엄중하게 이렇게 박수를 쳐야 돼. 우리 정기현 대표가 우리 서보화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서박 교수님은 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다가 중간에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의 검찰개혁안이 아니다. 사실은 내부에서 검찰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설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혁이 자초될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쯤 전에 이제 검찰개혁 특위에서 사퇴를 하고 나오셨고 이제 엊그저께 지금 뭐 정부안이 나왔는데 훨씬 더 개혁된 수준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당사 지금까지 뭐 20년 동안 검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셨던 이제 학자시면서 가장 형사법에 또 정통한 이런 지식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직접 정부에도 참여했던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모셨습니다. 네, KWH님 민주의 보배 서부학 교수님입니다. 이런 얘기하셨고 솔비스님 늦은 시간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수님, 제가 사실은 그
진행하는 방송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엄중하고 되게 좀 중요한 그 역할을 맡아 오셨고 사실 많이 실망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또 박찬훈 교수님도 사실은 나는 검찰 수사 보안권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또 사퇴를 사실 하셨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그 총리실사나 검찰개혁 TF가 있고 저희는 전문가 자문그룹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검찰개혁이 사실상 그 본국 민정수석을 대표로 하는 검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지금 정부안도 검사들이 주도가 되어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 검사들의 어떤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들이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퇴를 한 거고요. 아마 박찬훈 위원장도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우리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으로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의견 개진이 좀 제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려고 아마 사퇴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찬훈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님, 예. 우리 박찬훈 교수님은 사실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네, 교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하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사실은 입장이 조금 반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보안사건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해서 강경파들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나라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사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와 반대로 우리 서부학 교수님의 정확한 주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초과 권력을 잘라내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요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더 이상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이런 것이 이제 검찰개혁의 요체고 완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정부에서 제출된 안을 보면 검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을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이런 법안을 내놓고 있어요.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보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둔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간판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사실상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대한 상위 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을 많이 넣어놓고 있고 또 중수청을 이 공소청 검사들이 사실상 지휘 감독함으로써 현재 특수부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 역할 이것을 더 확대된 그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아직 법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이번 국회 논의 차원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특히 이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조항들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서부학 교수님은 2026년 1월 12일에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법안 발표에 반발해서 그때 사퇴할 뜻을 밝혔는데요. 그 당시에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더 이상의 자문위 논의는 의미 없다. 사퇴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그때 하셔가지고 이 자문위가 그러면 형식적으로 오히려 명분을 주려고 만들어진 자문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끔 좀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 교수님만 사퇴하신 게 아니고 같이 그때 총 참여하셨던 6명이 6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필성 변호사도 되게 잘 아는데 네. 그분도 원래 이렇게 강경한 사람은 아닌데도 이렇게 의견을 명확하게 내면서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는 거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단이 전문가들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 본국 민정수석실에서 자문위원단을 꾸렸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성향이 정확하게 10명은 그래도 검찰한테 기회를 주고 좀 시간을 두고 검찰을 개혁하자라는 입장이고 네, 네.
6사람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검찰개혁을 하자고 모인 그 자문단인지 아니면 검찰개혁을 지체하거나 방해하려고 만든 자문단인지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수사기소 분리에 충실한 검찰개혁안을 좀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의지를 갖고 참여를 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뛰쳐나온 이유가 이제 중수청 수사관을 이원화 구조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자문단 전체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이것은 일원화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안을 만들어서 가져온 걸 보니까 수사사법관, 그다음에 전문수사관 이렇게 이원화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과 같은 이원화 구조를 그대로 이식을 한 거죠. 중수청을 사실상 현재 검찰청의 검사들이 나가서 장악하는 구조. 그다음에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대폭 늘려놓고 또 중수청이 특수수사 분야에 대한 수사 우선권을 갖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중수청이 수사를 하게 되면 공소청 검사가 보고를 받고 중간에 수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심지어는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주고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중수청을 설치해놓고 이것을 검사가 장악을 한 다음에 사실상 이 수사하는 검사들이 이 중수청을 장악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고 수사하는 검찰청을 확대 개편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기소권으로 좀 줄이자, 제한하자라고 한 개혁의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반발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중수청에서 이원화 구조는 빠졌죠. 네. 빠졌지만 여전히 법안에 보면 많은 내용이 공소청의 어떤 하부 기구, 하위 기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독소 조항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지금 네. 공소청법에. 저도 살펴보니까 오히려 그때 막 반발하면서 사실은 그만두실 때보다 더 그냥 후퇴해서 그냥 간판가리만한 그런 수준으로 맞습니다. 조금 예. 돌아갔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뭐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이름을 검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헌법에도 있고 검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바꾼다.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쓴다. 이제 이런 것을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고등검찰청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는 그런 공소청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상명하복되면서 윗사람이 관여할 수 있게끔 해놓고 오히려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기네들이 뭔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이 보이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말이 안 통하게 내지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시대 정신이고 과업이죠. 우리가 많은 민주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통령이 되게끔 지원한 것은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단호하게 할 것이다라는 워낙 기대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 검찰개혁 국면에 보면 대통령은 완전히 뒤로 빠져 있고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나 주식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 가지고 그 상황 변화를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 지금 애매모호한 말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한다는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분이 표현을 했듯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아니고 사실상 봉국을 필두로 하는 검사들에 의한 검찰 개혁안이다. 그러니까 이런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인 검찰한테 주도권을 주고 그들 보고 개혁안을 내놓으라니까 이렇게 엉터리 개혁안이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쿠팡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네. 3천만 명이 넘는 국민의 정보를 누출한 그 쿠팡한테 너네가 개혁안을 내라.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거랑 똑같은 구조다. 똑같은 지금 구조예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건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이 검찰 개혁의 방향과 노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뒤로 지금 한 발 물러서 있고 계속 앞에서 검사들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안이 지금 나와가지고 분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좀 느낌을 그대로 좀 드리면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과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좀 토론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이 사안과 관련돼서 형식 논리로 보면 다 덮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저께 많은 분들과 통화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만약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마도 당대표도 물 건너갈 것이고 대권도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심각성을 알고도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말 그대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팀에서 만든 것을 실제로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고 있다면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나서라. 위원회나 단장이 대독하는 방식이 안 된다. 당으로 넘겼으니까 당에서 은근슬쩍 의총을 통해서 법안 통과시키겠습니다. 결의했다. 당론으로. 이것도 부족하다. 이 사안은 이재명 정부의 탄생의 출발은 검찰개혁이고 그 과정을 우리가 윤석열을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그 수단,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절차, 헌법재판소의 파면이라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 이면의 출발은 특정 정치인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검사는 언제라도 조직적으로 범죄 집단이 되어서 도륙을 해낼 수 있다. 이거 지금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다시 소환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소환 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 이런 걸 보면 왜 이것이 자문단 또는 추진단에서 설명하고 당에서는 이렇게 가느냐. 대통령이 이걸 주도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반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국무총리 직접 나서야 한다. 다 걸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양해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 뜻이 그렇다면 충분히 할 의향도 있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완전 잘못됐다. 직접 나서라.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하고, 아니면 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 상대로 여러 방향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수기하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서야 될 만큼 대한민국 전부일 수 있다. 경기 좋아졌습니다. 대외관계 잘했습니다. 자, 살림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서 생긴 일이고, 그 이전에 이재명을 뽑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검찰개혁이 훨씬 더 컸지 경기가 살고 대외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솔직하게 알면서 왜 뒤로 숨느냐. 좀 나서 주십시오. 대통령님이라도 나서야 하고, 아니면 국무총리의 원래 생각이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 이걸 우리한테 맡겨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퓨제이 프라이님께서 1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이러려고 질질 끈 겁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요. KWH님도 아니 원하던 뭐가 있었으면 왜 1년씩 끌었죠? 입법이 느리다면서 왜 당 욕만 실컷 하게 만들었죠? 이런 얘기 하셨고요. 호노킴님,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검찰개혁 할 거면 그냥 지금 검찰청으로 하세요. 괜히 허울 좋은 개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된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셨고, 마왕 보고 싶어님도 별건 수사도 특사경직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그게 검찰개혁법이라면 누가 그게 동의를 해주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실무를 하다 보니까 보안 사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경찰을 믿을 수 없는 부분도 많아서 뭐 뭐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는 사실 이제 입을 잘 안 열고 제 의견을 말을 잘 안 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오늘 그제 막 계속 나왔던 그 법안을 보니까 이거는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고 함정이 곳곳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검사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 걸 보면 아 이게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초안은 물론이고 정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 얘기가 됐나 보다 이런 의심까지 사실 이제 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대통령 그렇게 자기 당해놓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사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이 진위가 무엇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오늘 뭐 김어준 씨도 이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최대한 선의로 해석을 하겠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많은 분들은 우려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타협을 한 것이 아니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일부 후퇴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네. 저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8건이 지금 재판이 넘어가 가지고 2건은 2심으로 갔고 6건은 지금 재판 중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 이런 모임도 만들어졌고 당의 공식 기구도 지금 들어와 있고 네. 조금 있으면 뭐 국조나 지금 여차하면 특검도 도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면마다 검찰의 편을 들어주면 이 친구들이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정말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검사들은 절대 같은 검사 패밀리 출신이 아니면 자기 편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검찰청을 없애는 법원조직법을 만든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사람들을 나중에 봐줄 것 같아요. 검찰이 권한과 위세를 되찾는 순간 정말 가혹한 보복을 할 겁니다.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많은 지지자들도 그것을 지금 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 검찰의 도움을 받으려면 검찰을 너무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요구하는 바를 일정 부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저는 그 민정실에 있는 검사들, 주변의 정치인들이 계속 대통령한테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사법 리스크는 그렇게 해결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검사들이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그 공소 취소를 왜 해줍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그건 절대 안 해주고 저는 오히려 이건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데 보면은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녹취록도 조작하고 이런 정황이 지금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국조든 뭐 특검이든 조사를 해서 이런 사건에서 검사들이 사건을 사실상 조작을 했다.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정황을 국민들한테 밝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를 취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그 총대는 법무부 장관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검사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건에서는 검사에 의한 사건 조작과 무리한 기소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를 취소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이거를 자꾸 검사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나중에 검사들의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 그건 큰 착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서보학 교수님 말씀 잘 듣고 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반론처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이제 6개의 재판과 뭐 다르지 아직 이제 실제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총 8개의 사건 때문에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 검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가버린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본인의 공소 취소 문제 때문에 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 순간 이 논의는 OX 문제로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의중은 제가 들어보면 결국 우리가 2,000명의 검사를 데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쓰임새 있게 공직자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예 다 없애버리는 방식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방법은 나는 지금 검찰을 착한 검찰로 만들겠다. 뭐 그것도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뭔가 그런 국가기구가 2,000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파업 또는 태업 상태에서 국가가 녹을 계속 주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매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러나 이런 대통령의 확신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한계가 너무 있다.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가 너무 다른데 굳이 이렇게 가야 하느냐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도 오해까지 받고 있다. 이게 자신의 공소 취소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을 무너뜨렸지 민주당이 무너뜨린 게 아닌데 이 문제도 대통령의 100% 문제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대로 만약 그 거꾸로 상황이
닥치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그 당이론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의중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 충분하게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논의를 한번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라고 저는 좀 오히려 거꾸로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대표님의 판단이 저는 옳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저도 댓글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사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기 때문에 뭔가 검찰하고 딜을 해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대통령이든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그것은 저는 그 의혹을 해소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의 판단이 저는 맞기를 바라고. 다만 이제 대통령이 예전부터 계속 하시는 것이 이게 뭐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을 태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이 빈대는 아니죠. 예? 어디 빌붙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실상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민주공화국을 위험에 빠뜨렸고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왜곡한 다 주범들입니다. 검사들이. 예? 절대 빈대가 아니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집도 초과상관이 아니에요. 구중궁궐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부셔가지고 정말 초과상관에서 공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치, 바른 위치를 찾아주고자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거지. 이거 초과상관을 홀랑 다 태워가지고 길거리에 내쫓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검찰이라는 제도는 필요하죠. 예전에 대통령이 뭐 장독을 깰 수 있느냐 이 얘기도 하셨지만 검찰 제도는 필요합니다. 받아가지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기관으로서의 검찰 제도는 필요하죠.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죠. 그 외에 공소기관으로서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이거를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지. 네. 그것을 우리가 초과상관을 태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저는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그런 좀 발언이기도 하고 대목이기도 한데요. 자, 김영민 의원 검찰개혁 2차 정부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 입법 예고안을 의총하는 날 나눠줘서 현장에서 보게 했고 미리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의원당 발언 시간 3분입니다. 제가 나가서 3분 동안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발언하면 그 뒤로 반박을 못해요.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많은 분들이 수긍하세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결정했으니 어렵지 않겠냐라는 뭐 의견들이 사실은 대세죠 지금은. 그러니까 법사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은 채로 넘어가서 당론까지 간 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당하고 다 합의가 된 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실제 추미애 위원장하고 김용민 의원이 제일 지금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사위 사람들 얘기를 안 듣더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중이거든요. 그럼 교수님도 약간 소통이 안 되고 우리 말 안 듣고 딱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계속 가려고 한다 이렇게 조금 느끼신 건가 보죠? 그러니까 제가 좀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조금 후퇴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이거든요. 이렇게 당이 대통령은 분명히 당에서 논의를 해서 입법을 완성하라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봐도 이 공소청법, 중소청법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걸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이대로 가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이 한 발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당이 왜 한 발을 못 나가고 있을까? 저는 그 이유는 이 법안에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대통령께서 법안을 세세하게 다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은 보고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법안이 저는 정부안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민주당이 정말 비겁한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고 지금 정부 이름도 국민주권 정부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바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지. 네. 아니 대통령도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주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법개혁 3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오히려 생각보다 싹 통과가 맞습니다. 돼버렸어요. 예. 근데 오히려 검찰개혁법은 1년 내내 계속 똑같은 얘기만 지금 도드리표처럼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사실 들고, 대통령이 제일 당했는데 왜 저렇게까지 참고 왜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뭔가 기회를 주려고 하느냐. 게다가 최근에 이제 X대까지 계속 올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사실 있었었거든요. 취재한 내용 좀 이야기를 할까요? 네네. 총리실은 과연 그러면은 어떤 지금 견해를 갖고 있느냐? 뭐 김민덕 총리는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김민덕 총리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KF팀을 밑에 주고 하느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서박 교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과 이제 궤를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워낙 강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경 당대표도 입법권은 당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조국혁신당과 당대당 통합 문제를 가지면서 본인이 착오했던 부분이 실제로 있거든요. 뭐 언론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잘못 읽었고 그걸 전달한 사람이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완전히 저게 뭐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는 걸로 하면서 엄청나게 본인도 정책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김민석 총리도 이게 당에 오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뻔히 아는데도 총리실 산하에 저렇게 TF팀에서 만든 그 결론, 그리고 미시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정말로 기능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일을 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지, 저거는 본질적으로 아예 좀 다른 문제로 가 있는 것이어서 저는 논쟁의 공간에 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집단지성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제 솔직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 논의가 한 일주일 보름 정도 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를 것 같은데 저는 그 국민의 뜻이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정도 하자는데 이것도 못 봐주느냐라는 사람이 다수면 저는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단정지킨 국민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쪽에서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절대로 실망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럼 대통령이 그 뜻을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것은 논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이것을 논의해서 정말로 평소에 강조하는 대로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정리하자. 그래서 우리도 내 주장이 옳다 그러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것이 민심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자는 쪽으로 저는 유보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것 때문에 그 민주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 분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대통령의 뜻이니까 무조건 믿고 가자 이런 입장이 있고, 또 국민들이 기대했던 어떤 검찰개혁 법안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실망스럽다. 오히려 민주당 이대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그래서 지금 민주 시민들 가운데 굉장히 그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와대가 됐던 민주당이 됐던 정부가 됐던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안을 제시를 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로드맵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든지. 네. 그냥 막연히 입 닫고 있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내란 세력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추운 날 길거리에서 날밤을 새운 시민들이 이런 안을 보자고 지금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던 뭐 외과적 수술 또 책임과 권력이라고 하는 X에 올린 글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나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나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됩니다.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이 있고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또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장하고 비판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 입장도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이제 듣게 되면은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정부한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처럼 이제 들립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 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진화한 국민 대중의 또 뜻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또 들리거든요. 이 뒷말은. 뭔지 좀 헷갈립니다.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의 심정 뭐 100% 이해를 하고요.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고 논쟁을 좀 더 붙여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장과 비판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와 주장만 비판을 하지만 대안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다르다는 걸 아는데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 대통령의 저런 뜻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냥 저희들처럼 일반 국민들은 그거 좀 이해 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다수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대통령은 무시하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수가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요 정도까지밖에 우리가 진척을 시킬 수밖에 없구나라고 수용을 할 것인지는 저는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해보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정말로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다 좀 수렴하는 과정들을 짧은 기간이 좀 3월 한 달 있지 않습니까? 3월 안에 해야 되니까. 아니 뭐 3월 한 달 안에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해서 너는 A다 B다 이런 것은 민주진영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충분히 논의하고 다수가 합의한다. 그러면 저는 한 7대3 정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7 정도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가야 된다. 지난번에 당대당 통합 문제가 나왔을 때도 51대 49라도 51이 맞다라고 가는 순간 이 당은 깨진다. 이거는 국힘과 전쟁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이 검찰개혁 문제도 이번에 기왕의 수면 위로 올랐으니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것은 좀 과도한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통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일단 논의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좀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이 법무부 장관, 뭐 총리실에서는 사실 가닥을 좀 잡은 것 같이 보이고 큰 대폭적인 수정은 없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사실은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사실 법무부는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뭐 노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성호 장관이 한 얘기는 수사기소 분리라 하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분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 개시는 수사기관이 하더라도 종결권 모든 사건을 의무적으로 성취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종결할 수 있는 거라는 검사한테 줘야 된다. 이게 처음부터 명확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 문재인 정부 때의 개혁 이전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한 것이고 결국은 공소청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고 또 수사기관에는 전권 송치 의무를 부과를 해서 지금 공소청법에 보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도 할 수 있지만 관련 사건 수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중수청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입건 요청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수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를 중지해라 또는 직무를 배제시키라 이런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키워놓고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이 지휘하고 감독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공소청 법안이 현재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안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국민한테 검찰개혁 법안입니다라고 내놓는 것은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그거는 검찰개혁 법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검사들은 4년이나 9년 후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공소청법에 보면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그대로 살려놓고 현재 검사와 그다음에 보안수사권을 핑계로 해가지고 검찰 수사 인력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요. 공소청법에 그 인력을 그대로 물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부칙에. 그대로 보존을 해서 4년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만약에 진보 정권이 또 들어오게 되면 5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공소청이 현재 검찰청으로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검찰개혁은 무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검찰개혁을 그동안 못한 이유가 있죠. 워낙 이분들이 힘이 세게 또 항상 권력하고 이렇게 손잡으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마음을 바뀌게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그런 거 다 눈 질끈 감고 끝까지 한번 해볼 사람을 이제 원했던 것인데 사실 그리고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뭐 검찰한테 뭘 얼마나 당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실은 개혁을 원하고 이러는 거는 너무 옳지 않은 행동을 그들이 많이 했기 때문이고 옳지 않은 행동해놓고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안 하고 지금도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딱 들여다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조작해놓은 것도 다 드러나고 있는 중이고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은 검사들이 와가지고 그 난리 쳐놓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 보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나고 한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정부안마저도 도루묵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까지 안 하면 사실은 안 될 거라서 우리가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너네들은 그러냐 이런 소리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특검 수사를 하면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업무 태만을 했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뭐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 때 그런 이야기는 실제로 특검 파견된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일하기 일하기 싫다는 건 뭐 우리 해체되는데 뭐 하느냐. 근데 검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검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검찰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의식 그리고 뭐 동일체 원칙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 경찰에 다 맡기면 수사 엉망진창할 때 누군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럼 검찰 조직을 다 살리고 있을 거냐?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박상용이라는 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허위 날조를 통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받는데 이 사람은 번듯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저께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변호사 한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검사들이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느냐? 국힘에 있는 법사위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걸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검사 집단이 국힘 법사위와 만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함께하는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구조에 있는 검찰 집단은 결국 국힘 집단과 동일체거나 그들과 내통하면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박상용 같은 자는 아예 대놓고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가 잘났다고 큰 소리 쳤는데 거기에서 당한 이화영은 지금 감방에서 7년 8개월 받아서 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아닌 증거가 나오고 있죠. 이 사람 풀어주지도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데도 풀어주지도 않아요.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억울한 사람 어떤지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상용 수사해야 하는데 서울고검의 인권대표팀에서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불러서 참고인 조사만 하고 있어. 자, 이번에 공개되어 있는 접견기록과 관련된 그 내용이 보면 다 조작 수사라는 증거가 있는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박상용은 버티지 다니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국힘 관계자를 만나고 있나라는 의심 제가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오는 거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 검찰의 본질이다.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는 것은 특별검사로 임명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파견검사들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도 똑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순간 언젠가 그것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조작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저는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박상용이든 아니면 누굽니까? 어미준. 이들에 대한 수사라도 좀 똑바로 하면서 완전히 검찰 세력을 척결을 하면서 조작 날조했던 사람을 법적 단죄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착한 검사들이라도 좀 써봅시다 라고 하면 100번 양보했으라도 뭐 그럴 수는 있겠나라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어깨 뽕 들어가서 정치판에 뛰어들 정말로 선수처럼 날뛰고 있는데 이들은 내버려두고 검찰은 그대로 존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심정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LYONGDUC님. 지금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총리실안은 밝혀졌으니 법사위안을 공개하고 그것을 일정 기간 공개한 다음에 국민투표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 교수님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검찰 조직은 그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 조직은 영원하다 이런 믿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검찰 조직의 전력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4년 기다리자, 9년 기다리자,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자,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다시 검찰권을 남용하게 되면 정말 다칠 사람 많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후과를 정말 무서운 후과를 우리 후배 세대라든가 후배 정치인들이 다 감당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러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야, 그 정도 했으니까 됐다 대충 하고 넘어가자. 이게 남의 문제입니까? 나중에 그 칼이 바로 본인들한테 목에 칼이 들어올 지금 제도들인데 이거를 왜 일부가 과격파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하고 대강 통과시키고 넘어갑시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네.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뭐 말씀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 대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전에 뭐 댓글에도 올라왔었습니다마는 윤석열이 왜 꼴랑 5년짜리 권력 가지고 난리치냐 이렇게 말했던 거가 이해가 된다. 검찰이 무한한 권력이고 본인들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 안 했겠냐 이런 얘기 사실은 아까 올라온 걸 봤습니다. 마음이 안타깝네요. 예. 제가 이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을 또 듣고 우리 정기환 대표님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더 무거워진 것 같고요. 네.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제 이들은 정말 이 저항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지만 이 정도까지 저항할 줄 몰랐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 경로로 느끼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 정치검사 지휘했던 사람들 소수다. 뭐 10% 이내다, 5% 이내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다수의 선량한 검사들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수의 검사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 사람들이 망친 우리나라의 피해가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극물이 한 방울만 있어도 물에 들어가면 독극물 돼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혁하자는 게 우리 국민들의 그런 다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저는 법 전공자가 아니고 잘 모르니까 뭐 나와 있는 법안을 비교하거나 하는 것도 제가 능력은 안 됩니다. 저는 이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거 충분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이걸 요구하냐. 그 어떤 누구가 와도 다시는 이런 정치검찰실에 폐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노예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검찰 만날 일 별로 없어요. 대부분 경찰선에서 다 끝납니다. 모든 네. 수사가.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법 통과한 것 중에 그 사면권 제한의 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법은 모르겠지만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면권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을 냈어요. 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 그럴 일이 뭐가 있냐? 있었잖아, 윤석열이라는.
그럼 다음에는 윤석열보다 더 미친 사람이 나올지 어찌합니까?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막자는 거예요. 그 어떤 미친 사람이 와도, 그 어떤 더 또라이가 와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그게 시스템인 것이거든요. 사람의 잘못과 다르게. 근데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니까 네. 정치는 결국 또 국민이 한다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여론도 잘 들으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UMC님 이번에 검찰개혁 못하면 민주세력은 파탄나고 분열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국민 목소리가 커지면 대통령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더 크게 냅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노의 똥치님도 계십니다. 네, 오늘 방송 좀 오히려 저는 희망이 조금 보이는데요. 더 많은 분들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논의하시고 또 소부학 교수님이나 기타 여기 이 자문위원회를 참여했던 많은 분들 또 의견 들으시면서 어떤 게 더 정확히 맞는 말인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좀 대통령에게도 전달하고 우리들의 생각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무엇이 맞는지 한번 의견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1644-1236 또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1644-1236이요. 네.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보험 플랜을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스픽스 역전 행사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기회에 소박 교수님 또 모시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